엄마 아버지는 대체 언제 죽어? 나 사채 이자 때문에 죽겠단 말이야. 제 막내 아들놈이 병실 문 앞에서 내뱉은 첫마디였습니다. 사람이 가장 비참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죽음의 공포가 덮칠 때가 아니라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에게 빨리 안 죽고 병원비만 축내는 짐 취급을 받을 때입니다. 남편의 암세포가 온몸을 갉아먹는 동안 내 자식들은 남편의 남은 수명을 돈으로 환산하고 있었죠. 단 한 놈도 울기는커녕 누가 병원비를 덜 낼지, 누가 손해를 덜 볼지, 누가 빠질 수 있을지부터 머리를 굴리고 있었지요. 병원 복도에 모여서서 지들 애비 목숨값부터 흥정하는 꼴을 보고도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내 자식들이니까요. 사는 게 힘들어서 저러는 거겠지. 부모 병수발이 겁나서 저러는 거겠지. 그렇게까지 변명해줬습니다. 그런데 제 착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들은 괴물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키웠거나 아니면 이 세상이 원래 그런 괴물들을 길러내는 곳일지도 모르죠. 평생을 남편의 등살에 휘둘리며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밥 한 숟갈이 내 행복이라 믿고 살았던 제게 남편은 임종 한 달 전 아주 기가 막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여보, 자식들의 효심이 얼마나 비싼지 우리 한번 테스트해 보지 않을래? 남편 손에 32억짜리 로또가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자식 새끼들은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그 공식이 성립할 줄은 몰랐습니다. 평생 자식들 눈치 보며 빨리 죽어주는 게 도와주는 거다 소리를 듣던 내 남편. 그이가 죽기 딱 한 달 전 종이 쪼가리 한 장을 꺼내 들었을 때 우리 집구석은 비로소 가족이 되더군요. 아니, 정확히는 연기 학원이 됐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가장 잔인한 연극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돈이 없을 때는 투명인간 취급받던 노인이 돈 냄새를 풍기는 순간 신으로 추앙받는 과정입니다. 한우를 사오고 기도를 해주고 병실 바닥에 붙어 울어대고 밤을 새워 간병하는 척까지 했습니다. 며느리는 갑자기 효부 행세를 시작했고 둘째는 병실을 교회로 만들었고 막내는 형제들 대화를 녹음하며 아버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게 효도일 리 없지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효도가 아니라 유산 사냥이었다는 걸요. 오늘 이야기는 효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 앞에서 가면이 벗겨진 자식들 이야기입니다. 30억짜리 종이 쪼가리 한 장에 영혼을 판 내 자식들의 그 추악하고도 눈물겨운 효도 서커스. 그 마지막 무대의 기록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학병원 복도 끝. 소독약 냄새보다 찌린내가 먼저 코를 찌르는 4인실 구석대기. 그곳이 내 남편의 종착역이었습니다. 췌장암 사기. 복수가 차올라 배는 남산만 해졌는데 자식들은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코부터 막더군요. 아, 냄새. 엄마, 여기 환풍기 안 돌아가? 그리고 병원비 말인데 이번 달은 네가 좀 더 내지? 난 애들 학원비 때문에 진짜 숨도 못 쉬어. 장남이라는 놈은 병상에 누운 아버지 손 한번 잡아보지 않고 자기 형편 타령만 늘어놓았습니다. 둘째 딸은 옆에서 성경책을 만지작거리며 회개 운운하더군요. 아버지가 돈을 못 벌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라나요? 그 무시무시한 말들이 비수가 되어 꽂히는데도 남편은 그저 벽 쪽으로 몸을 틀어 누웠습니다. 그 작게 굽은 등이 떨리는 걸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 지금 울고 있구나.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에게 빨리 안 죽고 병원비나 축내는 짐 취급을 받으며 죽음보다 더한 모멸감을 씹어 삼키고 있구나. 자식들이 병원비 분담 문제로 복도에서 고성을 지르며 싸우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한참 병원비 얘기로 서로 멱살을 잡던 자식들이 돌아간 뒤 곰팡이 냄새나는 4인실 병실엔 정막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영정사진 앞에서 내 욕할 놈들이야. 돈 한 푼 안 남겨준 무능한 애비라고. 내 수첩 안주머니 봐봐. 거기 종이 하나 있을 거야. 남편이 수첩 깊숙이 넣어둔 꼬깃꼬깃한 10년 전 로또 종이를 꺼냈습니다. 번호는 남편이 20년째 고집해온 그 번호였죠. 마침 뉴스에선 30억대 미수령 당첨금 지급 기한 임박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거 10년 전 거야. 근데 저놈들은 날짜 안 봐. 내가 매주 샀던 거 아니까. 번호만 보면 눈이 뒤집힐 거야. 당신이 옆에서 바람 좀 잡아줘. 내가 로또 1등 당첨됐는데 누구한테 줄지 고민 중이라고. 그건 10년도 더 지난 이미 휴지 조각이 된 가짜였습니다. 처음엔 말렸습니다. 미쳤냐고, 나중에 뒷감당 어쩔 거냐고.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고 눈에 고인 눈물을 본 순간 제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복수에 평생 남편 등살에 숨죽여 살던 아내로서 마지막 조력을 하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남자의 마지막 유희에 기꺼이 공범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좋아요. 당신 왕 대접 한번 제대로 받아봐요. 저 괴물들이 어디까지 하나 보자고. 다음날 점심 저는 가족 카톡방에 딱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너희 아버지 말이야, 사실 너희 몰래 숨겨둔 로또 1등 당첨권이 있단다. 32억이라네. 1분도 안 돼서 전화며 문자며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 진짜야? 아버지가 웬일이야? 저는 남편의 머리맡에 놓인 약봉투 사이로 그 10년 전 종이를 슬쩍 보이게 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복대 안에 그걸 소중히 갈무리하며 눈을 감았죠. 다음 날 점심 저는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머리맡에 놓인 수첩 사이로 그 32억짜리 종이를 슬쩍 노출시켰죠. 애들아, 아버지가 사실 너희 몰래 준비해둔 게 있단다. 1등 로또야. 당첨금을 아직 안 찾았어.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평생 너희 고생시킨 거 미안해서 이거 찾아서 나눠주려고 했단다. 그런데 어제 너희 싸우는 소리 듣고 마음이 싹 변하셨어. 누구한테 줄지는 남은 한 달 동안 너희가 하는 거 보고 결정하신단다. 너희 중에 제일 마음으로 모시는 사람한테 다 주겠다는데 난 모르겠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장남놈의 눈동자가 경련하듯 떨리더니 아까까지만 해도 냄새난다며 근처에도 안 오던 놈이 아버지의 퉁퉁 부은 발을 덥석 잡더군요. 아버지, 아니 아빠, 진작 말씀하시지. 이런 귀한 분을 왜 이런 곰팡이 냄새나는 곳에. 여보, 뭐해? 당장 아는 인맥 다 동원해서 특실 알아봐. 첫째 며느리는 안색 하나 안 바꾸고 어디론가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VIP실로요. 돈은 상관없으니까 당장 예약해 주세요. 병원비에 벌벌 떨며 서로 멱살을 잡던 자식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순식간에 효자 효녀로 탈바꿈한 그들은 남편의 휠체어를 마치 황제의 가마라도 되는 양 떠받들며 VIP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는 제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연극은 시작됐다. 너희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한번 보자. 병원비 몇십만 원에 서로 멱살을 잡고 침을 뱉던 자식들이 로또 종이를 확인한 지 몇 시간 만에 아버지를 VIP실로 옮겼습니다. 하루 입원비만 150만 원. 장남놈은 어디서 사채라도 끌어왔는지 영수증도 안 보고 바깥이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최고급 가죽 소파, 그리고 호텔식 침구. 그 화려한 방에 뼈만 남은 내 남편이 눕혀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은 평생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호사를 죽기 직전 가짜 로또 덕분에 누리게 된 겁니다. 여기 무서워. 꼭 관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비웃음으로 번득이고 있었죠. 잘 봐, 당신.
이제부터 저 괴물들이 어떤 짓까지 하는지. 병실을 특실로 옮긴 첫날 밤. 장남놈은 며느리와 동생들을 다 내보내고 아버지와 독대를 자처했습니다. 저는 병실 구석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죠. 장남놈은 아버지가 잠든 줄 알았는지 아니면 구석에 있는 나 같은 건 안중에도 없었는지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그 종이 복대 말고 어디 다른 데 숨겨두신 건 아니죠? 췌장암으로 복수가 차올라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아버지의 귓가에 대고 장남놈은 사랑이 아니라 확인을 속삭였습니다. 아버지가 가늘게 눈을 뜨자 놈은 기다렸다는 듯 손을 꽉 잡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장남 아닙니까? 병원비가 하루에 얼마가 나오든 제가 다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 돈 괜히 딴 생각 말고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그거 수령해서 아버지 이름으로 장학재단도 만들고 우리 집안 일으켜 세울게요. 그게 가문을 위한 길 아니겠습니까? 첫째 놈은 이미 그 가짜 종이를 자기 재산이라 여기고 있었습니다. 사실 놈은 최근 사업 실패로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를 살리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숨겨둔 32억을 담보로 자기 목숨줄을 연장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대답 대신 힘겹게 기침을 토해내자 장남놈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뱉으며 침대 옆 협탁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혹시나 로또가 거기 있을까 싶어. 뒤지는 그 손길엔 일말의 공경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첫째 며느리가 양손 가득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시어머니인 제 인사는 받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다짜고짜 병실 침대에 시트부터 갈아치우더군요. 어머님, 이런 칙칙한 병원 이불은 사진이 안 예쁘게 나와요. 제가 이태리제 명품으로 사왔으니까 비켜보세요. 며느리는 뼈만 남은 시아버지를 인형처럼 이리저리 굴리며 비싼 이불을 깔았습니다. 그러고는 화장품을 꺼내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에 분칠을 하기 시작했죠. 제가 보다 못해. 얘야, 환자가 숨가빠 하는데 뭐하는 짓이냐고 한마디 하자 며느리는 핸드폰을 저에게 들이밀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요즘은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이 집 며느리는 정말 지극정성이다 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버님, 여기 카메라 보고 웃으세요. 며느리는 카메라를 켜고 죽어가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연신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액정 속에서 며느리는 천사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실제 제 눈앞에 며느리는 사진을 찍자마자 아, 침 묻었어, 짜증나 라며 아버지가 잡았던 손을 물티슈로 박박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촬영이 끝나자마자 며느리는 가까이 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로또. 아버님 복대 안에 있는 거 맞죠? 제가 은행 가서 대신 확인해 드릴까요? 아버님 손발도 못 가누시는데 그 눈빛은 효부가 아니라 사냥감을 눈앞에 둔 늑대의 것이었습니다. 더 가관인 건 그 뒤였습니다. 며느리는 아버지가 대소변 실수를 하자마자 표정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아, 진짜. 이 이불이 얼마짜린데. 어머님 뭐 하세요? 당장 안 닫고. 제가 이런 것까지 해야 해요. 저 로또 돈 받으면 간병인 10명은 붙여드릴 테니까. 지금은 어머님이 좀 하세요. 조금 전 카메라 앞에서 아버님, 제가 평생 모실게요 라고 속삭이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며느리의 손은 아버지가 더럽다는 듯 허공에서 휘저어지고 있었죠.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저 아이에게 남편은 그저 훗날 32억을 안겨줄 값비싼 소품일 뿐이라는 걸요. 내 아들과 며느리는 그렇게 병실을 무대로 삼아 효도극을 상영하고 있었습니다. 한 놈은 돈 계산기를 두드리고 한 여자는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말이죠. 첫째 부부가 고기 냄새를 풍기며 자본 효도를 떨고 있을 때
평생을 하나님과 교회에 미친 둘째 딸은 아이의 병실을 교회로 만들 작정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어디서 데려왔는지 모를 전도사와 권사들을 대동하고 말이죠. 그들의 손에는 성경책 대신 로또 당첨금을 하늘의 창고에 쌓으라는 교묘한 탐욕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빠, 지금 큰오빠 말 들으면 안 돼. 그건 마귀의 유혹이야. 아빠가 로또에 당첨된 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씨앗이야.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야 병이 나아. 둘째는 환자복을 입고 헐떡이는 아버지의 머리에 다짜고짜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더니 치유 기도를 한다며 통성 기도를 시작했죠. 주여, 이 물질이 세상의 헛된 곳에 쓰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종인 우리 아버지를 통해 거룩한 헌금으로 드려지게 하소서. 남편이 발을 빼며 괴로워해도 둘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발등에 입을 맞추며 통성 기도를 시작했죠. 병실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예배당이 됐습니다. 전도사는 옆에서 아멘 을 외치며 헌금 약정서를 남편의 손에 쥐어주려 혈안이 됐고요. 병실 안은 순식간에 울음 섞인 방언과 찬송가 소리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옆방 환자들이 시끄럽다고 항의를 해도 둘째는 영혼 구원이 우선이지 잠 좀 못 자는 게 대수냐며 오히려 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함께 온 전도사라는 사람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손을 잡았지만 제 눈엔 보였습니다. 그자의 시선이 남편의 마른 가슴팍, 로또가 든 복대를 뱀처럼 훑고 지나가는 것을요. 성도님, 이 로또는 성도님의 것이 아니라 잠시 맡겨두신 겁니다. 이 예물을 온전히 바쳐야 성도님 병도 씻은 듯이 나을 것이고 자식들도 복을 받을 겁니다. 자, 여기 기부 약정서에 사인하시죠. 남편이 괴로워서 기침을 토해내며 손을 내저어도 둘째는 이게 다 아빠를 위한 거야 라며 볼펜을 억지로 손가락에 끼우려 들었습니다. 제가 보다 못해 전도사의 손을 쳐내자 둘째는 저를 보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엄마도 마귀씨였어? 아빠 천국 가게 도와줘야 할 거 아니야. 저 로또 오빠 손에 들어가면 다 술값 도박값으로 날아갈 텐데 차라리 하나님께 바치는 게 낫지. 그들의 기도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 같았습니다.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둘째의 얼굴에서 제가 본 건 신앙이 아니라 로또라는 신을 모시는 광신도의 집착뿐이었습니다. 첫째 놈과 둘째 딸년이 난장판을 만들 동안 막내 아들놈은 조용했습니다. 아니, 가장 영악했죠. 놈은 어느 날 불쑥 병실 구석에 아버지 안전용이라며 홈캠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사실은 형과 누나가 아버지 잠들었을 때를 노리는지 24시간 감시하려는 목적이었죠. 막내는 밤마다 제 손을 잡고 우는 신용을 했습니다. 엄마, 난 돈 같은 거 필요 없어. 근데 형이랑 누나는 너무하잖아. 아빠 죽기만 기다리는 사람들 같아. 아빠가 나한테 로또 맡겨주면 내가 엄마 평생 모실게. 나한테만 말해줘. 로또 어딨어? 막내는 형제들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질했습니다. 첫째에겐 둘째가 유언장을 위조하려 한다고 일러바치고 둘째에겐 큰오빠가 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빼돌리려 한다고 거짓말을 했죠. 덕분에 자식들은 이제 서로를 믿지 못해 잠도 안 자고 병실 소파에 앉아 서로를 노려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소름 끼치는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내 자식들 중 그 누구도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하나, 남편의 허리에 감긴 낡은 복대에 고정되어 있었죠. 아버지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물을 찾으면 그들은 물잔을 가져다 주면서도 시선은 복대를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복대가 살짝 벌어지기라도 하면 세 놈의 눈동자가 동시에 번뜩이며 튀어오를 듯 확장됐습니다. 남편은 그 광경을 보며 매일 밤 낡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자식들이 잠든 새벽, 남편은 제게 그 수첩을 보여줬습니다. 3월 12일, 첫째가 사온 고기는 짜고
둘째가 씻겨준 발은 따갑다. 막내의 눈물은 식초보다 시다. 이놈들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32억을 사랑하고 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자식들이 짐승이 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어미의 심정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슬픔조차 사치라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연극은 생각보다 일찍 막을 내렸습니다. 남편은 자식들의 그 지독한 효도 경쟁을 한 달도 채 못 견디고 눈을 감았습니다. 임종의 순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기대했던 제 바램은 무참히 깨졌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손을 떨자 자식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은 아버지의 얼굴을 어루만지는 대신 약속이나 한 듯 남편의 허리춤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첫째가 통곡하며 남편의 복대를 먼저 나가챘고 둘째는 오빠 손 떼. 아빠가 나한테 주기로 했단 말이야. 라며 그 복대를 잡아당겼습니다. 기어이 숨이 멎은 지 1분도 안 된 아버지의 시신 위에서 자식들은 짐승처럼 서로를 밀치며 로또 종이를 찾았습니다. 그 꼬깃꼬깃한 종이가 장남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 분위기는 기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슬픔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의 눈에는 오직 승리자의 광기만 남았죠. 장례식장은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장남은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 초라하게 보낼 수 없다며 최고급 화환을 들여놓았습니다. 조문객들이 오면 자식들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표정으로 곡소리를 냈죠. 우리 불쌍한 아버지. 평생 고생만 하시다 가시고. 하지만 조문객이 없는 빈소 뒤편에선 추악한 거래가 오갔습니다. 오빠 당첨금 나랑 반반 나눠. 안 그러면 나 오빠가 병실에서 아빠한테 했던 말 녹음한 거 터뜨릴 거야. 너 미쳤니? 내가 병원비로 쓴 돈이 얼마인데 너는 교회 사람들 데려와서 아빠 괴롭힌 거 생각 안 해? 막내 아들놈은 옆에서 형과 누나의 싸움을 휴대폰으로 찍으며 비웃었습니다. 싸워라 싸워. 난 엄마 목만 챙기면 되니까. 엄마 그 로또 번호 아빠가 엄마한테만 알려줬지? 나한테만 말해줘. 그럼 내가 형이랑 누나 쫓아버릴게. 상복을 입은 채 서로의 치부를 까발리며 싸우는 자식들을 보며 저는 영정사진 속에서 인자하게 웃고 있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여보. 당신이 준비한 반전 말이야. 남편의 시신은 차가웠고 자식들의 계산기는 뜨거웠습니다. 남편을 땅에 묻고 돌아온 지 불과 3시간 만이었습니다. 상복도 벗지 않은 채 거실에 모여 앉은 자식들의 눈에는 슬픔 대신 살벌한 조바심이 서려 있었죠. 엄마 아빠 짐 정리 다 했어? 그 중요한 거 말이야. 그거 어디 있어? 효도의 가격표가 붙는 순간을 보신 적 있습니까? 로또 당첨금 32억 원이라는 가짜 신기루를 쫓아 한 달간 광기 어린 서커스를 펼쳤던 내 자식들. 이제 공연이 끝났으니 출연료를 정산하라는 듯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우리 집 거실에서 벌어진 일은 평생 제가 가슴에 묻고 갈 가장 참혹한 기억입니다. 부모에게 돈을 뜯어내려던 자식들과 그런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거울을 들이밀었던 한 노인의 지독한 복수극. 그 결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정산의 시간이 왔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장남이 결제했던 VIP 병실 영수증, 둘째가 사온 온갖 보약 명세서, 막내가 설치했던 홈캠 영수증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자 엄마. 이제 아빠가 주신다는 그 로또 꺼내. 우리끼리 정확하게 나누자고. 내가 장남이고 병원비 제일 많이 냈으니까. 내가 50%, 나머지 둘은 25%씩. 어때? 장남의 말에 둘째 딸이 눈을 부라리며 일어났습니다. 오빠 미쳤어? 아빠 발 씻겨주고 기도해 준 게 누군데. 난 교회 대출까지 끌어다 썼어. 내가 더 많이 받아야지. 자식놈들이 한참 싸우고 있는데 제가 미리 연락드린 남편의 40년 지기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박 씨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미리 부탁해둔 대로 유 원장을 들고 나타난 것이죠. 자식들은 구세주라도 만난 듯 박 변호사를 애워쌌습니다. 그가 오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박 변호사의 서류 가방에 꽂혀 있었죠. 박숙부님, 아버지가 유 원장에 뭐라고 하셨나요? 아버지가 남긴 로또. 그거 법적으로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빨리 좀 알려주세요. 장남이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우리 집 가족사진 속 남편 얼굴을 한번 보고 이어 눈앞에 자식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왠지 모를 측은함과 경멸이 섞여 있었죠. 그래, 니들 아버지가 가시기 전에 나에게 유 원장을 공증받았다. 상속에 관한 내용이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남이 품에서 로또 종이를 꺼내 탁자 위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유 원장은 됐고요. 여기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로또 말입니다. 이거 저희 셋이서 어떻게 배분하면 되는지만 법적으로 확인해 주세요. 아버지가 제일 효도한 놈한테 다 준다고 하셨거든요. 둘째 딸과 막내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빠가 나한테 준다고 했어. 아니야, 내가 밤새 간호했으니까 내 거야. 박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탁자 위의 종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허탈한 듯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이게 너희가 말한 그 로또냐? 유 원장에는 이런 내용.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던데. 박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자식들이 소중하게 내민 그 로또 종이를 손가락 끝으로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혀를 차며 탁자 위에 툭 던졌죠. 이게 너희가 목숨 걸고 지키던 거냐? 이거 10년 전 거다. 번호만 같지 발행 날짜를 봐라. 니들 아버지가 옛날에 낙첨된 게 아쉬워서 지갑에 넣고 다니던 그냥 종이 쪼가리야.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는 거실에서 장남의 얼굴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이 됐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빠가 우리한테 분명히 1등이라고 했는데 뉴스에도 나왔다고요. 고인이 재미 삼아 보관해뒀던 낙첨권이지. 이미 효력이 상실된 지 10년이 넘은 그냥 종이 쪼가리라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 장남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자식놈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폐지에 속았다는 걸 알았죠. 10년 전? 그럼 그동안 우리가 쓴 돈은? VIP 병실비며 한우며 그 비싼 수입 이불이며 그게 다 얼마인데. 그리고 순식간에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기 어린 시선들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엄마 알고 있었지? 이게 가짜라는 거 알고 있었지? 둘째 딸이 제 멱살을 잡을 듯 달려들었습니다. 평생 남편 그늘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살던 저를 이제는 돈을 떼먹은 사기꾼 보듯 쏘아붙이더군요. 엄마가 아빠랑 짜고 우리 속인 거지? 그 비싼 병원비 다 우리한테 내게 하려고.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집 담보대출 받아서 병원비 냈단 말이야. 첫째 며느리도 옆에서 악을 썼습니다. 어머님, 병원비 다 내놔요. 당장 돈 내놓으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네. 돈이 사라지니까 이 아이들은 이제 나를 엄마가 아니라 원수로 보는구나. 그리고 개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분노의 화살이 저에게만 머물 순 없었습니다. 자식놈들은 이제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큰 오빠. 오빠가 장남이라고 VIP실 가자며. 오빠가 다 책임진다며. 이거 다 오빠가 갚아. 내가 언제. 너도 헌금 약정서 쓰면서 아빠한테 아부 떨었잖아. 그 목사 놈들한테 대접한 돈. 다 네가 알아서 해. 형, 누나. 싸우지 마. 근데 내가 아까 보니까 누나가 아빠 시계 슬쩍 하더라. 그거 내놔. 그거라도 팔아서 내 카드값 메워야겠으니까.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곡소리는 비명으로 바뀌었고 상복을 입은 채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박 변호사가 보는 앞에서도 그들은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건 32억의 꿈이 깨진 뒤 남은 병원비, 빚더미와 서로에 대한 증오뿐이었으니까요. 자식들이 싸우고 있는 사이 박 변호사가 남편의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기록이다. 너희가 알고 싶다던 진실이 여기 적혀 있더구나. 박 변호사의 목소리를 빌려 남편의 일기가 낭독되었습니다. 장남아, 내가 내 발을 닦아줄 때 나는 감동한 게 아니라 무서웠다. 내 발등에 떨어지는 건 네 눈물이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죽기 전에 로또 번호를 말하지 않을까. 조바심 내는 네 땀방울이었으니까. 며느리야, 내 입에 억지로 한우를 밀어넣으며 사진을 찍던 날 나는 사람이 아니라 전시용 박제가 된 기분이었다. 낭독이 이어질수록 자식들의 얼굴은 수치심이 아니라 분노로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돈을 남기지 않기로 했다. 아니, 사실 남길 돈도 없다. 내 모든 재산인 이 집과 예금은 평생 나 때문에 고생한 내 아내에게만 남긴다. 너희는 이미 한 달 동안 충분히 비싼 효도를 연기했으니 그 기억만으로 만족하거라. 남편의 일기장이 덮이자마자 장남이 갑자기 탁자를 뒤엎었습니다. 아, 이 영감이 죽어서까지 우리를 엿먹여. 엄마 알고 있었지? 영감이랑 짜고 우리 병원비 뜯어내려고 연기한 거잖아. 둘째 딸은 제 멱살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엄마가 인간이야? 우리 지금 이 병원비랑 교회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는데 엄마는 이 집 차지하니까 좋아? 좋냐고. 자식들은 미안해하기는커녕 자신들이 부모에게 쏟았던 투자가 회수되지 않자 저를 사기꾼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장남은 제 얼굴에 삿대질을 하며 마지막 선언을 했습니다. 똑똑히 들어. 우린 오늘부터 엄마 없어.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사기를 쳐. 우리가 쓴 돈. 이 집 팔아서 갚아주기 전까진 절대로 연락하지 마. 우린 이제 당신 자식 아니야. 막내와 둘째도 어디 혼자 잘 사나보자며 집안의 기물을 발로 차고 나갔습니다. 쾅소리와 함께 닫힌 문 너머로 내 자식들의 고함 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자식놈들이 떠난 적막한 거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찢겨진 낡은 로또 종이를 주워들었습니다. 10년 전의 날짜. 남편은 이 쓸모없는 종이 한 장으로 자식들의 가슴 속에 들어찬 괴물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자식들은 정말 그날 이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 장남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받아보면 대뜸 욕부터 나오죠.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어. 그 집 당장 팔아서 내 빚 안 갚아주면 나 거기 가서 불 질러버릴 줄 알아. 저는 아무 대답 없이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식 교육 잘못시켜서 말년에 외롭게 됐다고. 하지만 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이 작은 집에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기분을 살피지 않고 누군가의 밥그릇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일기장 맨 뒷장에 적힌 한 문장이 제 삶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여보, 저 괴물들은 이제 당신을 떠났으니 당신은 이제야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거야. 미안하고 고맙다. 창밖으로 지는 노을이 참 따뜻합니다. 32억 원이라는 가짜 신기루보다 혼자 마시는 이 차 한 잔의 온기가 제게는 진짜 유산입니다.